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자영업 지원이 시급하다며 설 연휴 전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데요. 소비 쿠폰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면서 1인당 최소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일 텐데요. 청와대는 아직은 추경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선대위 쇄신 문제로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협상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해온 자영업단체들, 다행히 집단 휴업에 나서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방역 조치에 따라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때가 아닐런지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 관계자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2022년 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채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곽 기자를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곽 기자가 정치권 특히 이제 야당을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 방안을 놓고 이틀째 지금 고심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 오늘 종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면서 핵심 참모들과 선대위 쇄신안을 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선대위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 숙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당사로 출근을 안 하고 집이나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이르면 내일 오전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대위 운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오늘 중으로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전에는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후보 생각이 있으니 아직은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없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선대위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면서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라 뭐 이런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있었는데 실제로 이날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결과가 언제 나오냐 기자들이 예.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 후보가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안 한 모양이니까 기다려보라 하면서도 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후보가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대위 전면 개편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결정은 또 후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그쪽에서는 아예 김종인 위원장 이번 기회에 같이 사의 표명하고 그만두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그리고 한 오후까지 이제 이른바 윤핵관 뭐 윤석열 후보 관계자 측 이제 발언으로 전해진 것이 뭐 지금까지 막 진위 논란도 있었고 네. 윤 후보가 뭐 그런 거는 신뢰할 만한 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그 결과적으로 좀 혼선이 있긴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전 오늘 저녁 그리고 밤 넘어오는 시간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뭐 보도된 바 그리고 취재된 바를 종합을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좀 마음을 접었다 정리했다 뭐 이런 배제한다. 예,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그래서 지금 그 사실 이런 쪽으로 결정을 뭐 사실 거의 내린 것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도 나왔고 뭐 제가 확인해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류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윤 후보 측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 리더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이른바 김종인 배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 역할을 내가 할 테니 후보는 연기만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연기 발언과 관련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지금 원래 6명의 총괄본부장 체제, 6본부장 체제로 선대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원 사퇴를 시키겠다. 사실 이런 네. 내용은 후보와 미리 상의된 바가 없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좀 속된 말로 이게 지른다고 하는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불쑥 발표가 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이 후보 측과 가까운 김용남 선대위 3인 공보특보가 오늘 그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속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에 배제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나 뭐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중도 확장의 의제를 던지는 데는 상당히 지금까지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좀 그 결국 따로 갈라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더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선대위를 꾸려서 확 움직여 나가는 좀 새로운 판을 짜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한다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중진 의원들이 뭐 긴급 모임도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 그 윤석열 후보와의 지금 거리를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지금 좀 갈라서기로 했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멀은 위치에 이미 갈라진 것이랑 다름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까지는 한 오전 오후 정도까지 이제 쭉 이제 말하자면 이 야당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예. 이준석 대표와는 이제 윤 후보가 같이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약간 반쯤 기정사실화가 됐던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같이 가는 거냐 마는 거냐를 놓고 좀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윤 후보 측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 내에서 거의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뭐 그러니까 개파나 이제 이런 거를 불문하고 좀 이제 이 후보가 이 대표가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이 후보라는 말 실수를 했지만 네, 네. 후보가 안 보이고 너무 이제 윤석 대표만 많이 보이는데 이게 결코 대선 국민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재선 모임 그리고 중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 모두 열렸는데 주제는 같았습니다. 이 대표 책임론이었는데요. 3선 이상 중진 모임들은
그 마침 이제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 방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네. 물론 이제 정진석 부의장 본인이 약간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정 부의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데 중진들이 공감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수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대표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정 부의장이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실제로 내일 오후 3시에 지금 중진 의원들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재선 의원들도 오늘 21명 중에 20명이 이 동의를 한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네. 향후 정권 교체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그 모임의 결론을 김정재 의원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명을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문맥상 이게 이 대표를 그 겨냥한 거는 거의 명백해 보이고 김 의원도 선대위나 당 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내일 의원총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뭐 또 초선 의원도 만난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원내 지도부도 지금 사퇴를 해서 당대표 사실상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 그 특유의 그 본인 정치 스타일대로 오히려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중진 모임에서 이 자신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는 게 아니니까 조심 좀 하시라 이렇게 중진들을 향해서 강한 경고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어제는 그 과거 이제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손학규 대표와 맞섰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손학규에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만약에 조수진,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대의를 위해 희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 안철수 후보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안 후보 측에서 뭐 반발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선거에서 뽑힌 지도부는 거취를 함께 하는 게 기존의 여의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만약에 본인직을 던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기존 문법으로 보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제 그래서 뭐 이를테면 홍준표 대표 때 유승민 최고위원이 사표를 그렇죠. 던지니까 뭐 다 같이 물러나서 예. 전대를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나거나 말거나 나는 안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선대위 개편 문제와 함께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좀 일종의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겼었죠. 그 상임위 그 국토교통부에 있으면서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 의혹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지금 당이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정말 그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좀 일어난 일인데요. 네. 뭐 여러 면으로 이제 무관심도루라는 뭐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 그 충북도당에서는 이틀 뒤 지난해 12월 30일에 입당을 허용하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건데요. 이른바 이 특혜 수주 의혹, 그러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명의 건설사를 통해서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을 받은 끝에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약 15개월여 만에 복당이 이뤄진 겁니다. 네. 다만 이 복당 사유에 대한 내용도 아까 제가 무관심도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충북도당에서는 이 복당 허용 사유에 대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도 경찰도 이걸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 본인도 당사자 소환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결론을 이런 복당 허용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검찰 경찰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수사에 착수하거나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의아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이 대선을 앞두고 게다가 이 어떤 이해 충돌 의혹이 있었던 정치인이 이렇게 슬그머니 복당을 한 경우도 모두 좀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검찰 보고 빨리 좀 결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뭐 복당해도 된다. 왠지 명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이것도 평가가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혼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고문이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뭐 민주당은 사실 이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뭐 내심 즐기면서 약간 그 겉으로는 이제 우리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약간 어떻게 보면 표정 관리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간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라는 조직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64일간 우리는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게 선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원팀 행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희망의 저금통을 언급하면서 정성과 마음을 모아달라 이런 호소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가 희망저금통, 그러니까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듯 국민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제 말하자면 대선 경선 경쟁자였는데 원팀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내일 오전에는 이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서 이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주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오찬회동, 비전이 출범식 이런 행사에 더불어서 원팀 행보를 강화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성호 의원도 우리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해찬 전 대표와 이제 비슷한 취지의 당부였는데요. 예. 어제 저녁에 정성호 의원이 SNS에 쓴 글에서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일은 안 하며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 선대위 안팎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이다. 상대가 제대로 해야 긴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대가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니 적당히 대충 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다. 즉 경계심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이 샤이 보수가 계속 바닥에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그 메시지가 좀 괜찮게 나오고 선대위가 수습되면 서서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이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도 이 선대위 입장에서는 40%를 돌파해서 대세론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수치상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조심, 행동조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전 대표나 정성호 의원이 아마 염려를 한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추 전 장관이 어제 SNS에 쓴 글에서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이인인 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구조의 손길이 미칠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고 대피 행동을 막았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글을 쓰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왠지 기시감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니까 추 전 네. 장관이 오늘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앞서 이준석 선장이라든지 세월호 아이들을 속이고 대피 행동을 막았다.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제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비판이 나왔고 네. 진보 진영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취재를 하거나 했던 언론인들 중심으로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게 적절한 과연 언행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내용 속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은데요. 안 후보는 오직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금천구 대성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에서 특강을 하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는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이 대구를 찾았어요. 이 행보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른바 전통적인 어떤 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행보를 최근에 좀 이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도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이 장노년층 표심 공략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 세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손주 돌봄 수당 이런 공약들을 자신이 내놓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 등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사면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다면 형 집행정지만이라도 하라. 그것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유일한 기회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 대구 방문 시에는 홍준표 의원과 이 대구 현지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이제 귓속말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세계 5위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뤄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이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수화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 세계 5위를 목표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등의 위기 요인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747 공약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뭐 비전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비전일 텐데요. 네. 종합국력 세계 5위 G5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 일명 555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냈던 747 공약을 이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으면서 정책 목표를 제시할 때 가시적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명박 후보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좀 불쾌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747이 7% 매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향하는 목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국회 추경 편성을 논의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하기도 했어요. 네, 앞서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부분 관련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규모에 대해서 25조 원 내지는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하면서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대개 1인당 50만 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이른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소확행 공약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게 그 요즘 말하자면 유행어 중에 하나죠.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소확행 공약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거시적인 뭐 국정의 큰 거시 지표를 제시하는 공약이 아니라 좀 말하자면 국민 행복의 어떤 소소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둔 공약이라고 지금 한 38개 정도 시리즈로 쭉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거는 뭐 일과 휴가 바케이션을 합치면 워케이션 뭐 센터를 만들겠다든지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BV 뭐 일명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요거 관련 국가 지원을 하겠다든지 공공산후조리원 등등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관련 공약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여성 문제를 좀 뭐 너무 소소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오늘 좀 화제가 된 거는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 소확행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지금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민주당 최종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게 오늘 SNS 등 뭐 그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이 최 의원은 탈모는 공식적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털 모자를 써서 뭐를 위해 나를 위해 이런 뭐를 글을 위해 나를 위해요? SNS 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탈모와 관련한 뭔가의 대선 후보가 언급을 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야 곽재은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한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주춤한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하향 안정세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수현 수석이 언급한 내용 방금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현재 주택 매매 시장 상승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몇 차례 발언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 상승률 자체가 조금 하락한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워낙 부진한 상태여서 또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로 나타난 지역별 약간 편차가 있는 매수 관망세다 보니까 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계속된 하락으로까지 완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과 맞물린 뭐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좀 더 이후에 매수 심리라던가 아니면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제 투자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정책 운영을 계속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정부의 발언이 약간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 섞인 발언이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네. 좀 더 이제 좀 시장 상황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인터넷 반응을 살펴보면 10억이 올랐는데 1억 떨어진다고 그게 하락이냐 뭐 이런 좀 불만도 있던데요. 한창 집값이 상승하던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올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시장 뭐 구별로 상승률을 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네. 많이 오른 뭐 노원구라던가 이런 중저가 영끌 지역이라고 소위 꼽히는 지역들은 연간 상승률이 두 자릿수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액상의 상승 폭이 훨씬 더 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타난 보합 전환이나 미세한 조정 수준으로 하락을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석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세한 조정이어서 하락이라고까지 자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불만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후에 이게 좀 매수자들 혹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조정까지 가려면 뭐 공급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뭐 사실 강남은 똘똘한 한 채라 그래가지고 집값이 잘 안 빠지고 뭐 강북이나 서울 외곽 지역부터 먼저 집값이 많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난해 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에 좀 지역별로 조정을 보인 곳들이 나타난 상황인데 예. 대표적으로 조정을 보인 곳들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약간 뭐 금천이라던가 노원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소위 영끌이라는 방식으로 좀 추격 매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중저가 아파트 시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도 좀 영끌이라던가 이런 방식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구매가 많았던 곳들, 그중에서도 인프라라던가 지역시설 뭐 이런 투자 상품성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강남 같은 대표적인 투자 지역하고는 조금 격차를 보이는 지역들이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 조정에 뭐 직격탄을 가져온 대출 규제라던가 금리 인상이 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곳들이 먼저 타격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좀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기 보유 태세로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변수가 출현해서 매물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오히려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좀 급등한 지역 중에서 대출 문제라던가 금리에 좀 더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실수요자들이 좀 무리해서 투자하신 지역들이 잘하면 올해 좀 더 많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네. 소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실수요자들이 조금 불안감을 표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집값도 집값이지만 최근 들어서 전월세 시장, 특히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저희가 사용하면서 신규 아파트 전세 계약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2중 3중 계약 가격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또 연말에는 대출도 원활하지 못하면서 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 계약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꾸준히 또 꽤 많이 빠르게 오르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자체도 임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무주택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 문제도 있고 내 집 마련도 점점 요원해지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도 이제 생활비 중에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좀 안정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7월을 기준으로 지금 2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두 사용하신 계약 만료 물건들이 나올 걸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계약권은 집주인들이 이제 그동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올리지 못한 전세 가격을 대폭 올려서 신규 계약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 중에 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올해의 대표적인 하반기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매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좀 연관되어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나눈 그 신규 계약권에 있어서 집주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전세 계약 인상폭을 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신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을 인정해 주기로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 계약권에서 전세 가격 인상 요인이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의 전세 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상생임대인 제도 포함해서 월세
사용 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라던가 아니면 뭐 매입임대나 약정임대 포함해서 전세 월세 공급을 좀 공공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이제 보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대표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가 약간 좀 아이디어 면에서 좋다라는 평가도 많기는 했지만 대상 자체가 1주택자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대상 조건이 좀 붙어 있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실거 조건 1년으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좀 효과를 내려면 뭐 다주택자의 물건들도 이런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해서 전세계약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좀 대상을 확대해서 실제 효과를 좀 내도록 해보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세시장 안정책으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시장에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전세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요. 전세시장 안정이 하반기까지 조금 유지가 돼야 매매시장을 다시 재자극해서 가격 불안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영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서울 공급 물량 절대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공급난이 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시장에서 저희가 공급을 얘기할 때 이제 즉시 입주나 활용이 가능한 준공 끝난 입주 물량하고 이제 분양 공급으로 몇 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 물량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아파트 중심의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 내에서 공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올해 분양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발표한 부분은 있어서요. 정부 포함해서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연간 공급계획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 이제 주택 공급할 부지 분량에 대해서도 후보지 확정을 하지 못한 43만 호 부지 이제 후보지 결정을 연내에 확정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46만 호가량 상당히 많은 물량의 분양 공급 계획 그리고 그중에서 한 7만 호 정도는 또 민간을 포함한 사전 청약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어서 네. 정부 발표 측면에서 분양 공급은 꽤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주 물량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우려처럼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간극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분양 공급 측면에서도 시장이 요구하는 약간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나 도심의 아파트 공급 부분에서는 정부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방식이 공공 중심의 도심복합 개발 같은 것들인데 예. 후보지가 최근에 꽤 많이 발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장을 둘러본 소감으로는 여전히 이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를 내는 부분이라던가 후보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 보이는 데는 좀 세심한 관리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현실화되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제 한 2, 3년 후에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일 수는 있고요. 여전히 이제 입주 공급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대한 주택 주거 물량들의 공급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전히 임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 이슈 흐름 어떤 겁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총 한 1237만 건, 지난주보다 한 100만 건 정도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이제는 시즌이 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즌이 왔다? 네. 새 시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인가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1위에 2주 연속으로 정치 분야가 올라갔어요. 네. 확실히 이제 대선 국면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뭐 주요 키워드는 뭐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역시 이제 어제 KBS 9시 뉴스 출연해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한 것이 화제가 됐고요. 네. 뭐 특별히 뭐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오히려 뭐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변동의 꼭지점이 지나고 있어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김종인 총괄 선대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 뭐 윤석열 후보 연기만 좀 해달라라는 발언이 계속 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서 이 1% 저금리 희망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뭐 설 연휴 전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영업자 분들의 반응은 이것도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도 또 시즌입니다. 아, 시즌이에요? 저의 시즌입니다. IT 분야? 네, 맞습니다. 네네. 이때쯤 되면 제가 항상 제일 신나는 1년에 가장 신나는 시즌 중에 하나인데 예. 바로 CES 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오늘 이번 CES 올해 CES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대거 참여했다. 다른 데는 뭐 포기하는 곳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흥미로운 게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려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네. 많이 빠졌고 이른바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원래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됐었는데 매년마다 가셨었잖아요. 못 갔죠. 이번에 비행기표까지 끊었다가 네, 뭐 끊었었어요. 하여튼,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시기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어서 못 갔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대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예. 이제 부스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 넓은 부스 이번에 또 공사를 해서 더 부스가 넓어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래 그 전에도 이 그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0년 초반부터도 항상 삼성, LG는 항상 화두였는데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현대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스타트업과 IT 저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ES 동향은 어떤지 네.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주제 모토가 일상을 넘어라는 모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CES 하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봤었던 가전제품 이런 게 한창 있었다가 네. 한 2016년 이후에는 뭐 스마트 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뭐 웨어러블 혹은 모빌리티 쪽으로 왔는데 네. 올해는 거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NFT라고 불리우는 뭐 대체 불가 토큰이라든지 메타버스, 심지어 이제 정말 이거 못 봐서 아쉬운데 우주 기술이 이번에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 기술요? 네, 상용 우주선.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들이 돈 내면 탈 수 있는 우주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모형이나 아니면 실제 그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그 큰 사이즈가 그대로 거기 전시관에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못 봐서 좀 아쉽긴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거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전략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CES에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CES에 나왔다고 모든 제품이 완성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CES는 기본적으로 메시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할 거예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늘을 나르는 뭐 에어택시입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네. 봤는데 겉은 그럴싸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날라요? 보여주면 나르지 못한대요. 나르지 그래서 못해요? 나르진 못하고 이제 날랐을 때 이런 거라는 거를 모형이나 영상으로만 만들어 놓더라고요. 개념만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서 CES를 좀 재밌게
쉽게 보시는 방법은 연속적으로 보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회사냐 아니면 새로 나오는 회사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던지는 행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와 함께 또 헬스테크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헬스테크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헬스테크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헬스케어나 헬스테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뭐 관리해주는 뭐 웨어러블 IT 기계나 이런 것들이 뭐 심박수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게 거잖아요.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메인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혈당 체크라거나 심박수 체크를 해서 병원을 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예전에는 뭐 항상 자주 갔었는데 코로나 네네. 때문에 이제 가기도 어렵거나 이제 괜히 꺼려지거나 이럴 때 내가 병원을 한 번이라도 덜 가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예. 미국에서는 여러 웨어러블 기기에 모인 자료들을 하나의 PDF 파일처럼 이렇게 차트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내가 병원 가기 전에 그걸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내 실제 건강 상태를 그냥 단순 문진표가 아니라 내 디지털 기기에 쌓여 있는 걸로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헬스테크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음주 측정하듯이 5초 정도 후 불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해주는 휴대용 굉장히 키트도. 편리하겠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편리한 거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건데 일종의 책을 테스트 키트에 떨어뜨리면 USB 예. 형태로 되어 있는데 5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나 이런 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테크도 좀 관심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이제 친환경.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기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기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농약을 뿌리더라도 농약을 모든 땅에다가 왕창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잡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보고 예. 네, 잡초에만 그걸 구분해요. 딱 일부의 농약을 뿌리는 이런 예. 기술들이 이제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트랙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농약도 그렇게 뿌려줘서 실제로 농약한 제초제를 80% 이상 줄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올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뭐 전자기업 하면은 네. 삼성이나 LG, 네. 뭐 자동차 기업 하면 현대자동차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그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삼성, 뭐 LG 하면은 가전 회사 예.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하면 자동차 회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메시지들은 이제 그걸 다 한 단계씩 뛰어넘는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로봇을 엄청 많이 출시했어요 이번에. 예. 근데 그 로봇이 뭐 엄청난 기계에 있는 공장에 있는 로봇이 아니라 집안에서 함께하는 로봇의 개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안에서 함께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긴 거는 마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한 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나오는 뭐 이런 모습 예. 공기청정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하나의 로봇은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된다. 집안에 예. 뭐가 쌓여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뭐죠? 청소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안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요리를 도와주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의 있는 서비스형 로봇들 좀 나오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살균을 해주는 로봇. 그래서 살균 기계가 자율주행으로 달려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로봇 개가 있는데 그 로봇 개가 실제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약간 모빌리티화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릇을 옮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나를 때 바퀴 딱 4개 달려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전진 후진 다 되고 90도로 꺾이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 모빌리티 회사다라고 하는 좀 키워드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스포츠인데요. 예. 축구, 농구 분야가 화제가 됐습니다. 축구는 손흥민 선수 때문인데요.
요즘 그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콘테 감독 바뀌고 나서 예.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날아다녀요. 네. 그래서 뭐 골도 넣고 어시스트 항상 하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아시아의 발롱도르라고 불리우는 아시안 골든글러브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연속이자 통산 또 7번째예요. 예. 그러니까는 7번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50명의 심사위원 중 31명이 손흥민에게 1위를 줬고 이게 2위와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격차가 압도적일 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그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매너도 상당히 좀 인기를 받고 있어요. SNS에 최근에 어떤 게 이슈였냐면 12월 22일에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4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옆에 가서 I love 소니 이렇게 외쳤대요. 예. 그랬더니 그걸 보고 손흥민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웃어주면서 손을 막 흔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이제 그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줬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거를 엄마가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 영상으로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매너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농구 선수가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현중 선수라는 분인데요. 22살이고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데이비스대에 있는데 이 선수가 슈퍼스타죠.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3점 아주 잘 쏘는. 그 선수와 사진을 나란히 게재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NCAA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농구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농구에서 엄청난 영향력들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학에 있는 이 대학교가 그 전미 랭킹 10위인 엘라베마 대와의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혼자 17점을 몰아넣어서 79대 78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 이현중 선수가 있는 데이비슨 대학교가 랭킹 10위권 팀을 이긴 게 그 전에 언제 있었느냐? 실제로 말씀드리면 스테판 커리가 그 학교에서 뛸 때 그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약한 학교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그 안에서 아주 주목을 받으니까 제2의 커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 선수가 어머니가 1984년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인 성정아 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센스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농구에서도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 좀 씁쓸한데요. 사회 분야인데 문자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빠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핸드폰으로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라는 문자가 온 건데 그게 누구에게 온 거냐?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마디로 보이스피싱처럼 스미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는 아기였는데 문자가 왔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메시지에는 뭐 폰이 깨져서 AS 받아서 임시폰인데 뭐 은행 계좌 있어? 뭐 계좌로 돈 보내줘 이런 문자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살아있다면 뭐든 해줬을 텐데 폰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억울함도 풀어주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유, 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진짜 이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이제 마지막 5위 주제 얘기해야 되는데 5위 주제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5위 주제까지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